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허한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오늘과 내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스크 첫날이었는데요. 어떻게 숨쉬기가 조금 더 편안해지셨을까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이 됐습니다. 학교와 대형 마트, 헬스장, 편의점에서도 더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예외로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노 마스크 첫날인 오늘 아직은 예전처럼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랜 습관이 된 탓도 있고 아직은 감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완전히 마스크에서 벗어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1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 1년을 맞았는데요. 잠시 후 행복건설 안전연구원 안홍기 대표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올해 처음 기자님 뵙네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빈집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경북도 내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인구 감소, 고령화, 소멸 위기잖아요. 네네. 네, 인구 유출 상황 속에서 농촌 지역의 빈집이 또 다른 난제로 떠오르고 있죠. 네네. 농촌 지역에서 빈집 문제는 심각한데요. 빈집이 흉물로 전락하면서 단순하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의 특성상 농촌 지역의 빈집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머무르던 곳인데 이 어르신들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에게도 빈집은 문제입니다. 비싼 철거 비용이나 매각 가치의 부족 등으로 처분조차 쉽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지역의 빈집 실태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지역 전체에 빈집이 몇 채 정도가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경북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14,200여 채인데요. 이 중에서 복구나 재활용 등이 힘들 정도로 망가진 철거 대상은 전체 55% 수준인 7,900여 채에 달합니다. 경북의 빈집은 2019년 1,570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12,400가구, 21년에는 14,700가구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빈집이 65,200가구 정도인데 경북의 빈집 비율은 전국의 20%대 수준입니다. 경북의 23개 시군을 통틀어서 군부에서는 의성의 빈집이 1,270여 채로 가장 많았고 시부에서는 김천이 1,170여 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부권에서는 안동이 970여 채, 예천 970여 채 등 총 6,355채의 빈집이 있었습니다. 경북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빈집이 북부권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북부권에 빈집이 몰려 있는 거군요. 네, 각 시군별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송의 빈집 비율은 4.9%대 수준입니다. 군위, 의성, 예천 또한 4%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대구 근교 생활권인 경산의 빈집 비율은 전체 14만여 호 주택 가운데 0.27%에 불과했습니다. 또 10만 인구 붕괴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주의 빈집 비율은 도내 시단위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3%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빈집 경향은 결국 북부권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이 원인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 기반 인프라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빈집은 농촌, 삼촌, 어촌 지역 가운데 정주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곳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학교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선 주민들의 외부 유출과 같은 이탈 현상, 그리고 고령화 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에 굳이 돈을 들여 땅을 매입해 삶을 이어갈 필요성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활기를 잃은 동네에서 빈집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구 유출이나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급속하게 공동화되는데요. 어쩌면 이게 북부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빈집.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관상도 그렇지만 우범지대 전락 등 사회적 문제도 좀 저희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특히 북부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즉 시군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청송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해 인구 유입 기농기촌형 임대주택으로 상태가 좋은 빈집을 찾아 활용하는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나마 빈집의 활용 방안을 찾는다는 건 고무적인데 실상은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어려운 건가요? 그간 방치되고 있다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소유자나 상속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치가 없던 재산이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오히려 매매나 임대를 거부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집이 연간 5채 정도만 돼도 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청송은 주민 5명 중 1명 정도의 연세가 80에 임박했고 또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35%, 75세 이상 비율은 18.5%에 달해 빈집은 더욱 빨리 늘어날 전망인데요. 소유주나 상속인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 빈집이 가장 많다고 한 의성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인데요. 빈집을 상속한 자녀들은 앞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집을 팔거나 임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래 의성군은 10억 원을 들여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부속 건물이나 노후 창고, 또 소규모 축사와 같은 비주거용 주택 철거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의성군은 빈집 소유주들이 철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소유주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철거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 원래는 각 읍면별로 빈집 정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농촌적 빈집 보면은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성면 재질 지붕 요것이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주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법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 직권으로 빈집 철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종 민원이나 행정 분쟁 등을 거치는 과정 등도 고려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철거까지 이루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행정 절차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이 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소유자 반발로 법적 분쟁 등이 일어날 경우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붕괴나 화재, 안전사고, 범죄 발생, 그리고 위생, 경관,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선 철거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빈집이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선 서둘러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직권으로 철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의성군 춘산면에서는 이 빈집을 마을 공동 힐링 정원으로 꾸며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던데요. 이 지역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해 여름 의성군은 춘산면 빙계 삼린의 빈집을 마을 공동 힐링 정원으로 꾸몄는데요. 그 주민들이 틈틈이 집을 수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마당에는 30종이 넘는 다년생 하초도 식재를 했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의자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곳이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됐고 또 주변에 빙계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흉물로 방치된 빈집 중에서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고 주변 여건 등이 우수한 빈집을 선정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협동으로 가꿔진 만큼 주민 참여도도 높았고 미관 개선 등에도 기여한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의 지자체들도 이러한 사업 모델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27일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미흡한 점은 없을까요?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인 행복건설안전연구원 안홍기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는데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현황을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 처벌을 규정하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성수대기업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천 냉동창고 화재,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안전보건법령이 재개정되었지만 재해는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김용균법 아시죠? 네. 1998년 12월 태안 하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압사 사고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 이 두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시작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안전을 더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시행 1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2022년 중대재해는 644명 사고 사망자가 발생, 2021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억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서도 불구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예방보다는 처벌이 앞서다 보니 대기업인 경우 로펌에 법률 컨설팅을 맡기고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발생되었죠. 대기업과 공공에서 안전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안전관리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경영 책임자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아직은 혼란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1년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소폭 줄었는데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억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산재사고 사망 수가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이 증가로 오히려 중대재해가 늘었죠. 업종별로는 건설업, 제조업에서 79.6%를 차지하여 중대산업재해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증가된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번째,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 세 번째, 수요에 비해 안전보건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성, 네 번째,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수리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 등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보건에 대한 리더십도 발휘가 돼야 되겠고요. 또 예.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전문 인력도 확보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네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그럼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예, 앞서 거론했지만 처벌보다는 예방, 점검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조직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사업장,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 개선하는 것이죠. 금년도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죠. 위험성 평가 작동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을 보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위험성 평가 확인 제도가 없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죠. 위험성 평가 미실시 시 벌칙 조항 신설, 안전보건 전문가인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들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 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실시 여부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인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성 확인, 공사장 이행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면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되겠고 점검도 제때제때 잘 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재계와 경영계는 근데 여전히 법상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조치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처벌 위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가도성에 비해 개념과 적용 대상, 책임 범위 등 많은 조항이 불명확하죠. 먼저 중대산업재해 범위, 경영 책임자의 개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죠. 개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가 경영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어려운 것이 확인된 만큼 예방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 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죠. 이 문구로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기존의 CSO 부분의 임원을 안전 임원으로 왜곡하여 처벌 회피에 몰두하고 있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과 회피 이 두 단어에서 조금 멀어진다면 제도 개선이 되는 만큼 조금 더 확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면 법의 내용은 충분히 명확하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아직 처벌된 경영 책임자가 한 명도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229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어 52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34건의 검찰에 송치하였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재판을 통해 경영 책임자가 엄하게 오래지는 상황을 확인하여 하는데 수사와 재판 모두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시행 1년이 되어 가도록 처벌받는 경영 책임자가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아직까지 판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는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정부 입법안의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어 진행되었죠.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어서야 안전 인력을 정원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네. 현실은 로펌의 법률 자문이 과도한 법, 기술이 동원되고 감독관이 처벌에 집중하여 현장 감독에 역량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과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의 명확성도 필요할 것 같고 신속한 수사도 필요해야겠는데 또 노동계에서는 예방대책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험의 위주화라고 하죠. 위험한 작업을 또 다른 영세 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위주화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산업구조상 원하청 제도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외주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의 불량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죠. 외주화에 따른 위험이 크면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하면 되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하청이든 원청이든 가리지 않고 재해로 이어질 수 있죠. 네. 외주화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해 하청업체의 적정의 안전관리비를 배정한다든지 위험성 평가를 참여한다든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에서는 기술력을 제공한다든지 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대책을 마련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전관리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여야의 개정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여당은 처벌 완화, 야당은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개정돼야 할까요? 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처벌보다는 예방, 점검 중심의 정책으로 개정을 해야죠. 안전보건 전문가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활용하여 컨설팅, 위험성 평가 확인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권한을 확대해야죠. 사업장 지도,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50억 미만 공사에도 시행이 되는 만큼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힘을 합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저희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예방점검 중심의 정책으로 개정을 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을 해야만 제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건설 안전연구원 안홍기 대표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휜수염고래 YB의 곡 한 곡 듣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작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너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해 들어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난 1월 26일이 학생 인권의 날이었는데 네. 혹시 아셨나요? 제가 이거 미처 챙겨보질 못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 라디오를 오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회 이슈에 조금 네.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는 들어봤는데 네. 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학생 인권의 날이 있었다는 거 몰랐는데 이번에 네. 알게 됐어요. 네. 근데 네. 이날 그 서울시에서 이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좀 우울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 2012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네. 이걸 폐지하겠다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있어서 어쩌면 이게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사를 담았고 네. 거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교육위원들을 향해서 제발 폐지를 막아달라는 그런 호소를 한 내용이 있어서 네. 좀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와 왜 폐지를 주장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가 점점 더 심화되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요것에 대해서도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네.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지식백과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이게 조정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마도 그 이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차별받고 또는 폭력을 당하고 그 이외에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바로잡으려는 시도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2010년에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제정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광주, 서울, 전북, 충남이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한 3, 4년 전에 이걸 시도했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좌절이 됐고 기타 교육청들은 아직 제정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학생인권 조례가 전 교육청에 다 제정이 돼야 마땅한데 이미 이제 제정돼 있는 것도 폐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인권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고 누구에게나 지켜줘야 하는 건데 특히나 학생 인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그런 불평등함을 조금 보장한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왜 폐지를 주장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참 어리둥절한데요. 예. 여기 지금 그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 청구인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요. 네. 체벌 금지와 성소수자 교육 등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죠. 이제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장을 놓고 보면은 이게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들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네. 이 주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는 그러면 이런 교권이냐 뭐 동성애 조장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을 체벌해도 좋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성소수자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그런 좀 지극히 보수적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극우적인 성향의 그런 태도가 깔려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렇네요. 전체 학생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어른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너그럽게 좀 봐주면 안 될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최고의 자리거든요. 선생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렇죠. 학생들이 사실은. 네, 예.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네. 그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그럼요. 아이들한테 예. 이 학생들한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성인들의 관점에서 또는 특히 일부 그 단체들의 관점에서 이걸 재단하는 게 저는 좀 학생 그 인권도 문제지만은 아이들의 이 사고력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편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영혼 속에서 또 다른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 저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생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저는 이 얘기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 시절을 거쳤고 모두가 다 학생 시절을 우리 사회에서 겪었는데 저는 지금 아이가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아이의 그 학교 생활을 들어봐도 제가 겪었던 거를 또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물론 정도는 약해졌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은 배우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학생은 단순히 그냥 교육의 대상이라고 여길 뿐이지 어떤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랑 뭐 기억이 같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은 폭력 그리고 감시와 통제 이런 것들이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런 좀 청소년기에 이런 문제들을 과도하게 당하면은 성인이 돼서 오히려 그거를 또 되갚아주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차원에서 품어 안으면서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그 성향의 그 시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걸 애당초 과거로 다시 되돌리는 거는 좀 폭력적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론화된 그런 그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좀 더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고 좀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른으로서 그렇죠. 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직접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비인격적인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게 학생인권 조례였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그러니까 아주 과격한 이유로 폐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 반동의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강압적인 그런 학생 지도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폭력적인 형태의 학습 강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이런 것들이 학생 교육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우리 사회 뭐 정치나 사회를 보면은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상대편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막 하고 뭐 최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 무슬림 그 예배당 사건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혐오를 쏟아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내홍을 초래할 수 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학생인권 조례를 넘어서
학생 인권 법을 제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네. 1989년에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교육의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인권법하고 굉장히 좀 맞는 내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아, 그렇죠. 두 번째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개발한다. 이게 너무나 멋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보편적인 윤리를 같이 공유한다면 우리의 학교가 좀 더 희망적인 공간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좀 품어 안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용과 통합 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